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85회입니다. 혁기에 대하여 말하자면 비록 그들의 행동이 이른바 정의 혹은 도덕 준칙과 일치하지 않지만 그들은 말에 신의가 있고 행동에 성과가 있으면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 또한 몸을 아끼지 않고 남을 위험으로부터 구하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남을 돕는다. 그렇지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은덕을 과시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은 마땅히 크게 찬양받아야 한다. 더구나 사람이란 항상 위험에 빠지게 부딪히는 법이다. 옛날 순임금은 우물을 파다가 흙에 묻혀 죽을 뻔했고 곡물창고에서는 불에 타 죽을 뻔까지 했다. 어느 나라의 명제상 이유는 속과 도마를 짊어진 채 요리사로 전락해 고생했으며 강태국은 극진이라는 강가에서 가난한 나머지 밥장사를 하기도 했다. 또한 관중은 사로잡혀 손과 발에 쇠고랑이 채워졌고 백리에는 종이 되어 소를 키워야 했다. 그리고 공자는 광지방에서 죽을 뻔하고 진나라와 천하에서 굶주림으로 고생했다. 이들 덕이 있는 인자들도 이렇듯 재난을 당해야 했는데 하물며 일개 평범한 사람들의 경우 그리고 극도로 혼란한 난세를 맞아서는 어찌 되겠는가. 그가 직면해야 하는 재난을 말로 다 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다. 인리를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익을 얻게 되면 그게 바로 덕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기가 수양산에서 굶어 죽으면서 주나라를 비판했어도 주문왕과 무왕은 왕자로서의 명성을 손상받지 않았으며 도처의 법을 짓밟고 난폭하지를 해도 부하들로부터 지금까지도 그들의 인의를 칭송받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허리띠나 분돈을 훔친 자는 걱정에 처해지지만 나라를 훔친 자는 제후가 되며 제후감을 사는 모든 일은 인의에 들어맞게 된다는 말을 누가 거칠어라 할 수 있겠는가. 조그만 울음에 집착하여 세상을 등진 사람들이 시대의 흐름에 몸을 맡겨 영예를 얻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꼭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나 관작을 가지지 않은 백성들이 남을 돕겠다는 약속을 하고서 천리안의 일 모두에 있어서 인의를 말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서 세속의 비난에도 개의치 않는다. 지금 명상군, 순신군, 평군, 신령군 등의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지만 그들은 모두 왕족으로 동지와 벼슬대작의 재물을 가져 천하의 현사들을 모았고 이들을 현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보통 백성인 혁객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자기의 명성을 쌓아 천하 이름을 드러냈으며 천하 사람들 하여금 자기의 현덕을 칭송하도록 만들었으니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지금 진대 이전의 민간 혁객들의 사적은 모두 사라지고 남아있지 않으니 이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들은 항시 당시의 법망에 저촉되었지만 그들의 개인적 인품은 청렴하고 겸손하였으며 오히려 찬양받을 측면도 매우 많다. 혁격의 명성은 빈 껍데기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사람들 역시 헛되이 그들에게 의지했던 것이 아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한낱 폭력배 집단으로 여기고 있으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라. 1. 숨어있는 혁격 주가 나라 사람인 주가는 한나라 고유와 같은 시대에 태어난다. 전통적으로 노나라는 유교를 받드는 국가였지만 주가는 혁격으로 유명했다. 그가 숨겨주어 생명을 구한 사람에서는 유명한 사람한테 몇백 명이 되고 그 밖에도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자기를 뽐내거나 그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은덕에 대하여 즐거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도와준 후에는 그 사람들을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으려 노력할 정도였다. 도움을 줄 때도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부터 우선 도와줬다. 주가의 집에는 쓸만한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게 되었고 소박한 옷들에 조촐한 음식들 뿐이었으면 타고 다니는 것이라고 해봐야 고작 조그만 소가 끌고 다니는 보잘것없는 수레부가였다. 이처럼 자신의 일에는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일하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개포 장군을 구했을 경우에도 개포가 후에 크게 출세했을 때 결코 그를 만나려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당시 한국과 농경 지방에서는 주가와 사기에 오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던 것이다. 임무에 충실했기 때문에 제일이 된 것이다. 개포는 초나라 사람으로 어리고 사나이다운 기계로 초나라 지방에 널리 알려졌다. 그는 항우의 장군에 임명되었고 자주 유방을 공경에 받들었다. 그러므로 유방이 항우를 물리친 다음 개포의 체포에 천급의 상금을 끌고 그를 잡는 데 많은 힘을 썼다. 개포를 숨겨준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포고를 도래했다. 이때 개포는 복양에 사는 추시집에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추시가 개포에게 말했다. 우리 집에도 곧 출적에 손길이 뻗칠 뻔합니다. 저기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들어주시겠습니까? 만일 싫다고 하시면 이제 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밖에 없습니다. 개포가 그의 말대로 따르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주치는 그의 머리를 깎고 목에 철퇴를 두르게 해서 젖으로 변장시킨 다음 흐름한 옷을 입혀 화물을 싣는 큰 마차에 세웠다. 그리고 집에 있던 노예들과 함께 개포는 노나라 혁격인 주가에게 팔려갔다. 하지만 주가는 그가 개포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에게 반농사를 시키려 했다. 그런 이유에 주가는 아들을 불러 잃었다.
그에게 반지를 지게 되 모든 일을 항상 그와 상의하여 실천하도록 해라. 그리고 항상 같이 식사를 하도록 하라. 그 후 주간은 작은 마차를 타고 낙야로 와서 하우영을 방문했다. 그때 제후가 되어 있던 하우영은 며칠 동안 술잔치를 벌여 주간을 대접했다. 주간은 술을 마시다가 하우영에게 넌지시 따랐다. 개포란 자는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황께서 그토록 잡으러 하신 겁니까? 개포는 항우편에 있으면서 폐하를 매우 괴롭혔었어. 그래서 폐하께서는 개포를 굉장히 미워하면서 기쁘고 잡아 죽일 생각이시라고. 그러자 주가가 조용히 되물어보았다. 그러면 대왕께서는 개포를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훌륭한 인물로 생각하고 있어. 주가는 자세를 가다듬고서 말했다. 주국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은 신하의 임무입니다. 개포가 항우를 위해 열심히 일했던 것은 임무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천하가 평정된 이 마당에 사직인 원한 때문에 뛰어난 인물 한 사람을 죽이려면 도량이 좁다는 것을 스스로 세상에 나타낸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개포는 추직이 심해지면 할 수 없이 북방의 중국 혹은 남방의 월쪽으로 달아날 것입니다. 인재를 미워하여 결국 적을 도와주게 되었던 경우는 많습니다. 오자스가 초나라 평화의 무덤을 파헤치고 시체에 매질한 것도 초나라가 오자스를 죽이려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대왕께서는 왜 이러한 사실을 폐하께 말씀드리지 않는 것인지요? 항왕은 이 말을 듣고 주가가 정말 대혁경을 다시 느꼈다. 그도 개포가 주가의 집에 숨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줘서 그렇게 해봅시다라고 다짐했다. 그 후 하우영은 주가가 말한 대로 고조에게 아뢰면서 개포의 사면을 간청하였다. 그러자 고조는 즉시 개포를 사면하였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강직한 성격을 온유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개포를 칭찬하였고 주가 역시 그로 인해 천하의 명성이 높아지었다. 그뒤 개포는 고조를 만나게 됐으며 고조는 그 이제를 사하여 낭종으로 임명하였다. 고조가 죽은 후에 효의제에 이르러 중랑장까지 벼슬이 높아지겠다. 그런데 이때 중로족의 왕이 방자한 산을 보내 여우를 모욕하였다. 이 외로운 몸은 거친 땅에서 태어난 말이나 소와 섞여 자랐기 때문에 언제나 조원에서 노는 일을 원하소. 이제 그들께서 홀로 계시다니 내부간의 정도 없이 무슨 맛을 살겠소.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을 바꿀 생각은 없겠소. 이는 노골적으로 자기 마누라로 삼겠다는 희롱이었다. 여우는 크게 분노했다. 그래서 여우는 장군들을 불러 모아 일을 원했다. 이때 상장군 번케가 먼저 말했다. 저에게 10만의 군사를 주셔서 동료를 무찌르게 해주십시오. 장군들은 번케가 여우의 사이였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으므로 모두 그 의견에 찬성했다. 그러나 개포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번케는 조심성도 없이 말을 함부로 하였으니 마땅히 참의에 처해야 할 줄 압니다. 고조께서도 30만을 인솔하셨지만 평소에서 곤란을 받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번케는 10만 군사로서 흉노를 완전히 유린하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무책임한 언덕입니까? 뿐만 아니라 진나라는 흉노의 일에만 너무 신경을 썼기 때문에 진성의 무리가 반란을 일으킬 틈을 주었으면 결국 스스로 망해버린 것입니다. 개포는 하동군수이신데 한 문제 때 어떤 사람이 그가 매우 재능이 있다고 말한 자 한 문제는 그를 불러 버사대부에 임명하였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그가 매우 용감하지만 술주인 심하여 가까이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제는 이 말을 듣고 매우 난처하게 느끼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가 한참을 지나서야 하동은 짐의 수족과도 같은 곳이니 짐이 특별히 공을 부른 것이오 라고 말했다. 개포는 하직을 하고 다시 하동으로 돌아왔다. 개포 일락 초나라 사람 조구색은 한 번에 은변에 능한 변상인데 여러 차례 건세의 아부하여 돈을 모았다. 그는 조동 등의 기인을 숨겼고 특히 두 장군과 사이를 좋았다. 개포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두 장군에게 편지를 올려 가난하였다. 초나라 속담에 황금 100건을 얻는 것이 개포의 대답하라를 얻는 것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기곡이 초나라에서 이렇게 명성을 얻게 되었는지요? 나는 초나라 사람입니다. 기곡 역시 초나라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기곡 이름을 가는 곳마다 찬양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기곡은 오히려 나를 천다고 했습니다. 기곡은 이렇게 계속 나를 거부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비로소 개포는 크게 기뻐하고 조구생을 알로 들게 하여 그를 몇 달 동안 집에 머물게 하면서 겁진하게 대접했다. 개포의 명성은 갈수록 커졌고 이는 조구생이 그를 대신하여 선전하고 찬양을 기록하였다. 개포의 외삼촌 정공은 초나라 장수였다. 정공은 항우를 위하여 평성 서쪽에서 고조를 추적하여 단병으로 육박전을 벌였다. 고조는 형세가 지력이 불리자 정공에게 우리 두 사람 모두 좋은 사내대장군인데 어찌 서로 해치려 하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정공은 군사를 거두어 돌아가고 고조는 몸을 피해 도망쳤다. 항우가 멸망한 뒤에 정공이 고조를 알아내었다. 그러자 고조는 장공을 붙잡아 군중에 돌려보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다. 정공은 항왕의 신하가 되어서 충성을 다하지 않았다. 항왕으로 하여금 천하를 잃게 만든 자는 바로 정공이다. 그러고는 정공을 참만 뒤에 이렇게 말했다. 이는 후세의 신하된 사람으로 정공을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 사람의 얼굴은 시들지만 명예로운 이름은 영원하다. 곽해. 곽해는 유명한 관상가였던 허부의 외손자이며 곽해의 아버지도 어리는 사내였으나 문제 때 법을 내게 체행되고 말았다. 곽해는 몸집은 작았지만 날래고 영민하여 강인한 사내였으며 술은 한 모금 타지 않았다. 젊었을 때는 매우 잔인하여 자기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을 곧잘 죽이곤 했다. 또 친구를 위해 보복에 목숨을 아끼지 않았으며 범죄자들을 은닉시키고 법을 어기면서
도처에서 강제질도 하였으며 화폐를 유지하고 무덤을 도굴한 등 못된 행패를 많이 저질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가 궁지에 몰리면 누군가 나타나서 도와줬고 대사배를 받곤 했다. 그런데 곽희가 나이가 들면서부터 사람이 몰라보게 달라져서 언덕으로서 다른 사람의 원함을 갚았으며 자주 남에게 은혜를 베풀면서도 보답을 기대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에 대한 원한도 매우 적었다. 그러나 스스로 혁개기를 좋아하는 것은 갈수록 강해졌다. 당시 젊은이들은 그 행위를 흠모하여 항상 그를 대신하여 보복을 하였는데 다만 그가 모르도록 하였다. 곽희의 누나의 아들은 곽희의 위세를 믿고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실 때 그로 하여금 술을 다 마시도록 강요했다. 그 사람은 주량이 적어서 마시지 못하겠다고 하자 아들은 강제로 술을 그 사람 목에 부어 넣었다. 이에 그 사람은 매우 화가 나서 아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달아났다. 누나가 곽희를 원망하였다. 너는 어리에 사나라면 조카가 죽어도 아무 관심도 없구나. 살인자는 잡을 수도 없느냐. 그러면서 시체를 길바닥에 내버려둔 채 장례도 지내지 않으면서 곽희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자 했다. 그러나 곽희는 포화를 풀어 살인자를 찾도록 했다. 이에 도저히 도망갈 수 없다는 걸 아는 범인은 스스로 곽희를 찾아와 자초지종을 말했다. 곽희가 그 얘기를 듣고는 과연 내가 그를 죽인 것은 무리가 아니다. 누님 아들은 도리에 건넜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풀어주고 누님 아들의 장례를 치러주었다. 이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곽희 인품을 칭찬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 그 사람은 그리고는 마을 관리 처리가 몰래 부탁했다. 그 사람은 내가 매우 필요한 사람이요. 부역대 명단에서 빼줄 수 있겠소. 그 사람은 부역대마다 대상이 빠졌다. 그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해 관리 처리가 그 일을 묻고는 비로소 곽희의 부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자 그는 즉시 곽희를 찾아가 웃옷을 벗고 사죄를 했다. 그 얘기 알리자 젊은이들이 곽희를 더욱 따라보자 했다. 그 시일 나경에는 서로 얼스럽고 어른되는 두 사람이 있었다. 마을의 유지 10명이 그들을 화해시켜 차례로 나서간 별문부가 없었다. 그래서 곽희에게 화해를 주선해달라는 간청이 들어왔다. 곽희는 마에 몰래 그 사람들의 집을 찾아가 설득과 끝에 마침내 화해시켰다. 그러자 곽희는 이렇게 말한 것이었다. 이런 문제로 나경의 일들이 났었지만 실패했다고 들어서 지금 다행히 화해가 이루어졌지만 내가 이 지방에 덕만 있고 지혜를 지닌 사람들이 건설을 뺏을 수 있겠소. 그럼 밤중에 떠나며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하면서 아직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하고 내가 돌아간 뒤 나강 포결로 하여금 조정하도록 하여 그들의 말에 따른 것으로 해줘라고 말했다. 일개 백성의 것이가 장군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말하게 만들다. 곽희는 항상 겸손했으며 외출할 때 말을 탄 적이 없었고 마차를 탈 때 관청에 들어간 적도 없다. 남의 부탁으로 관청에 진정할 때는 정당한 일이라면 반드시 관철을 시켜냈고 무리한 부탁이라면 최선을 다하여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려 했다. 그런데 한무제 때 각 지방의 보호들을 무릉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폈다. 곽희는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이 그에 없으므로 300만 전 이상의 부자에 포함되지 않다. 지방관리에게 이것을 민감한 문제에서 또한 그로 하여금 이주를 안 시킬 수도 없었다. 위청 장군이 곽희를 대신하여 그의 이주 문제에 대해 무죄에게 말했다. 지금 곽희가 재산이 부족하여 이주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무죄가 되었다. 일개 백성의 것이가 장군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말하게 만들 정도면 바로 그가 가난하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곽희는 이주하게 됐다. 그가 이주할 때 배옥 나온 사람들이 그들 정도는 자그마치 1000만 정도 넘었다. 곽희 이주를 실제로 꾸몄던 자는 현역 아전이었던 양계조의 아들로서 그가 곽희를 건가하여 이주시켰던 것이다. 이를 다 알게 되는 곽희의 조카가 크게 분노하여 양계주의 아들을 죽여버렸으며 이로 인해 곽희의 집과 양계주의 집은 불구대천의 원수가 됐다. 곽희가 한국관에 도착하자 관중지방에 떠든 사람들이 그를 아는 사람이었든 모르던 사람이든 그의 명성을 듣고 앞을 다투고 곽희를 만나고자 했다. 세월이 흘러 이번에는 고향에서 양계주가 살해됐다. 그러자 양계주의 가족들은 사람을 보내 황제에게 직살했는데 그 사람의 궁궐에 도착할 때쯤 누군가에 의해 다시 살해됐다. 이 마침내 무죄에게 들어가자 무죄는 곽희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곽희는 가족을 피신시킨 다음 임진지방으로 도망갔다. 임진지방의 적송은 곽희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곽희는 다른 사람 행세하면서 한국관을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전화했다. 적송은 곽희를 두어 한국관을 빠져나가게 하여 곽희는 태원지방으로 피신하였다. 그를 죽여하던 포졸들이 적송을 문초하자 관리는 스스로 죽어 입을 열지 않았다. 곽희는 드디어 몇 년 뒤에 붙잡혔다. 그러나 곽희가 과거에 범했던 살인사건은 대사령이 내리기 이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었다. 그때 곽희를 문초하는 신문관 옆에 한 유학자가 앉았는데 어떤 사람이 곽희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곽희는 오로지 국가의 법률을 어기면서 간사한 행동만을 일삼았는데 어찌 그를 희명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것으로 글 읽기를 마치겠습니다.